안녕하세요. 의자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이직이나 아니면 회사 생활 이런 거 아니라 이제 간만에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 지금 의자는 왜 채권을 사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나는 왜 채권을 사고 있는지 한번 제 이야기를 쭉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공유를 하는 거니까 뭐 사라고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냥 쭉 들어보시고 의자가 말하는, 항상 얘기하는 개연성 있고 스토리가 있는 것들이 정말 이해가 가는지 그 도움이 되길 원하면서 요거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과거 영상들을 보면 의자는 옛날부터 계속 달러를 샀죠. 원화를 달러로 해칭하면서 달러의 상승률을 항상 원화보다는 나니까, 그래서 달러를 하면서 바꿔가면서 항상 최근에 1370원일 때도 저는 그냥 계속 바꿨어요. 왜냐면 제가 과거 제 영상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표준 편차상 최근에 1400원을 찍긴 했었지만 제가 계산했었던 1440원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뭔가 최고점 피크를 찍지 않았기 때문에 뭐 다시 환전할 필요가 없었고, 결국은 1350원까지 다시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시 지금 1370원인데, 뭐가 됐든 지금 달러를 그렇게 크게 내릴 가능성이 지금 현재는 보이지 않다. 금리 인하 기간이 와야 달러가 좀 내려갈 텐데 여하튼 지금 안 내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5%에 대한 은행 이자를 지금 받으면서 최대한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려고 하는,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대한민국에 맡겨서 연 이자의 2%에서 3%를 받으면 제가 평균 냈을 때 7%의 인상률을 내 자산이 7%를 따라가지 못하면 내 돈은 매년 역성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7%를 먹어야 되는데 그 7%를 먹기도 힘들기 때문에 최대한 달러로 바꾸면서 달러의 환차익이랑 미국의 5% 이자를 먹으면서 7%를 딸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계속 나아가서 지금 미국 기준 우리 채권이, 그때 제가 설명해 드릴 때 채권의 수익은 어떻게 난다 그랬죠? 채권은 말 그대로 내가 정부한테 돈을 몇 년 동안 어떤 기준 금리로 해서 빌려주는 건데, 지금 미국 기준 금리가 5.5%예요. 이거는 이제 미국의 명목상의 기준 금리고, 실제 시장 금리라고 하죠. 뭐 은행의 대출 금리라든지 뭐 기준이 되는 10년짜리 채권 기준 금리가 지금 4.5% 정도 합니다. 최근에 올라갔다 또 내려왔죠. 자, 미국의 기준금리는 5.5%고 지금 10년 채권은 4.5%고, 그 다음에 단기 채권들은 거의 5.3에서 3, 4 아니면 2일 막 이렇게 5.5% 왔다 갔다 해요. 뭐가 됐든 내가 지금 장기 채권을 샀을 때, 만약에 30년짜리 장기 채권을 샀는데 4.5%짜리 지금 4.5%짜리 30년 채권을 샀는데, 만약에 미국 기준금리가 4.5%가 돼서 시장금리가 3.5%가 된다면 1% 내가 내려갔는데 듀레이션이 30년을 땡겨서 내가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생각해서 1% 기준금리가 내리면 30%의 수익을 본다. 만약에 30년짜리 채권을 한다고 하면, 자, 이거는 뭐 여기까지는 그냥 공식처럼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과연 그러면 금리를 내릴 거냐, 이거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채권을 살 건지 안 살 건지를 결정을 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그럼 제가 얘기를 쭉 해볼게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GDP가 연 2100조입니다. 달러로 하면은 한 1.7조 달러가 정도가 돼요. 근데 미국의 24년 부채가 지금 1.6조 달러예요. 자, 미국의 부채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나의 연 GDP랑 맞먹는다는 얘기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가 물론 OECD 10위권대의 나라지만 아직도 미국에 비하면 역시 천조 국가는 비교도 안 되는 거고, 반대로 미국 입장에서는 물론 엄청 미국이 대단한 나라지만 미국이 1년 동안 부차로 이자 비용을 내는 거가 우리나라의 이만큼에 되는 금액을 내고 있다는 게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엄청 큰 부담이다. 근데 이게 지금 시간 단위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기준금리가 5.5%니까. 시장금리가 4.5%면 1년에 1.6조 곱하기 4.5 하면 얼마씩 늘어나겠어요?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계산했을 때 지금 4.5%, 5.5%에 대한 기준금리가 유정돼서 시장금리가 4.5% 10년을 유지하면 2.5조 달러가 됩니다. 한국을 두 개를 살 수 있죠. 자, 미국 입장에서는 결국은 시장금리를 어떻게든 내려야 되는데, 그러면 기준금리를 내리면 되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는 것 때문에 만약에 기준금리를 내리면 다시 물가를 자극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못 내리는 거는 저도 알아요. 그렇죠? 못 내리죠. 근데 반대로 지금 이자 비용이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엄청난 부담이다. 미국이 매년 그 부채 한도를 의회에서 항상 그 의결해 주냐 안 해주냐에 따라서 막 뉴스에 한창 나오잖아요. 그게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도 금리를 내리고 싶은데 안 내리고 만약에 이걸 버틸려면 결국은 이자 비용보다 더 높은 성장률이 나온다고 하면 안 내려도 돼. 그래서 실제로 20년 코로나가 때는 금리가 0.5%였는데 21년도에 5.5%까지 22년도까지 올릴 때 21년도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거의 6% 가까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없지. 뭐 어차피 다 상세가 되는데 내가 이자를 5%를 내도 4.5%를 내도 성장이 6%면은 상관이 없다고. 근데 그 다음 연도 22년도에 2%대가 나왔고 23년도에 3%대가 나왔습니다. 슬슬 이제 좀 쫄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 24년의 1분기에 지금 미국 성장률이 1.6%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 추세대로 만약에 1.6%가 4분기까지 이어진다? 그래서 2% 이하로 떨어진다? 지금도 이미 지금 2분기, 3분기, 4분기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잘 나올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냥 딱 봐도. 그러면 이미 마이너스 나고 있다. 자,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금리를 내리고 싶은데 경제 성장률도 안 따라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즉, 성장률이 3%, 5%가 그나마 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지금 올해 1.6이라서 이미 조졌긴 했지만 하반기에 노력을 해서 성장률을 3에서 5% 끌어올리면서 이제 기준 시장금리가 4.5에서 3.5대로 내려오면 그나마 좀 이렇게 세이브를 쌤을 칠 수 있을 것 같아. 이것도 어디까지나 희망사항입니다. 이것도 올해 쉽지 않을 거예요. 24년에. 즉 성장률이랑 시장금리를 적절하게 교체를 해서 이거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지금 당장 그러면 인플레를 잡자. 그래서 만약에 기준금리를 10%까지 올리고 1년 동안 딱 유지한 다음에 나머지 9년을 2%로 내려서 저금리로 하자. 이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한 2년 동안은 4에서 5% 하다가 또 2에서 그 다음 연도에 2, 3년은 3에서 4%, 그 다음에 또 2, 3년은 3에서 2% 이렇게 높은 금리를 쭉쭉쭉 이렇게 장기간으로 유지를 하면서 내려서 평균을 3.5 아래로 내리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을 10%까지 만약에 올리면 당장 경기가 만약에 부러질 거고, 지금도 곡소리 났는데 미국이든 한국이든 그렇다고 이 넓게 금리를 조금씩 내리면서 하는 게 그나마 연장하는 게 현실적인 거죠. 근데 이것도 경기가 부러지지 않는다는 지금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만약에 경기가 금리를 소폭 내려서 시간을 연장해서 버티는 전략을 고수한다고 했을 때도 갑자기 어디 한 군데서 터지면 이제 그 다음은 뭐 난리 나겠죠. 뭐 바이든 올해, 근데 이제 바이든이 올해 미국 대선이 있으니까 절대 침체는 막을 거다라고 하는데, 항상 그래서 결국은 올해는 침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그게 더 무서워. 항상 경제는 반대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럼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저의 게스잖아요. 뭐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그래서 이러한 선택을 하지 않을까? 이것까지는 저의 게스인 거고, 그러면 실제 수치상으로만 정말 팩트만 봤을 때 이 미국의
GDP의 70%가 소비에서 발생하는데 지금 소비는 이미 줄고 있어요. 이거는 수치상으로도 나오고 있어. 근데 물가는 안 떨어지고 있죠. 이건 좀 신기해요. 왜냐면 소비가 줄고 있는데 물가가 안 떨어지네. 그리고 소비가 줄는다는 얘기는 결국 성장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6%가 나오죠. 이거는 이미 수치상으로 보이고 있고, 연체율은 이미 코로나를 이전에 그냥 진작에 넘어섰고, 카드 연체율은 역대급입니다. 그리고 리볼빙 잔액도 역대급이고, 저축률은 최하를 지금 이미 찍어서 지금 지구 내해까지 들어가려고 해요. 요거는 제 개수가 아니에요. 자, 이것만 봐도 지금 고금리가 얼마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지는 알 수 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궁금하죠. 아니, 왜 도대체 이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도 물가는 안 내려가? 여기서 이제 하나 볼 거는, 물론 금리를 올려서 시장의 돈을 흡수를 하고 있지만, 통화량을 줄이고 있지만, 실제 통화량을 그냥 말 그대로 금리 인상을 한 만큼 그냥 돈을 쭉쭉쭉 흡수해야 되는데, 그러면 경제가 부러지니까 지금 현재 이 돈의 양은 흡수를 하면서 돈의 회전수를 올려서 통화량을 조금씩 빠질 수 있게 실제로 좀 느는 것도 보이고, 근데 그런 거는 너무 어려우니까 넘어가고,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확 안 잡히는 이유도 있지만, 가장 큰 저의 관점은 이 인플레가 지금 수요에 의한 거냐 공급에 의한 거냐를 한번 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 코로나 때 우리 이제 세계 무역이 멈추면서, 항공 멈추면서, 자영업들 다 스톱하면서 세계 그때 경제가 되게 힘들었던 이유는 공급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그죠? 공급에 의해서 물가가 이제 올라가거나, 왜냐면 운송료가 올라가니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원활하게 물자가 왔다 갔다 안 하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는 거고, 코로나가 풀리니까 엄청난 수요, 여행에 대한 수요, 뭐 먹는 거에 대한 수요, 그 다음에 돈 펑펑 쓰는 수요에 의해서 그리고 전기차, 차 사야지, 그리고 집 엄청 샀죠. 그런 것들이 해서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후폭풍을 겪고 있는 건데, 지금은 아까도 봤지만 실제 수요는 내려갔어. 근데 안 내려가. 근데 인플레이션이 안 내려간다고. 왜 안 내려가? 수요 견인이 아니고, 실제 수요 견인이 아니고 비용 견인에 의해서 지금 물가가 안 내려가고 있다는 게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이거든요. 왜냐면 지금 유가가 안 내려가. WTI가 안 내려가. 왜냐면 사우디나 이런 데서 생산을 적게 하거나, 아니면 뭐 우크라이나, 아니면 저기 중동, 뭐 팔레스타인,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계속 저기 막 스웨즈 운하에서 총 쏘고 막 맞고 하니까 계속 비용이, 우리 실제 사람들이 사용하는 수요에 의해서 지금 인플레가 일어나기보다는 여러 가지 경제, 국제적인 사회나 보호무역이나 역대 경쟁에 의해서, 아니면 유럽의 침체나 아니 중국의 침체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수요가 아니라 비용 견인으로 인해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안 떨어지고 있다는 게 합리적이다. 특히나 집값이 지금 안 떨어지고 있죠. 미국도 거주비가 지금 안 떨어져. 아무리 다른 수치수는 다른 거 다 떨어져. 거주비가 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다음 달부터 이번 달부터 그 비용, 그 시장에 있는 통화량을 회수를 할 때도 이쪽 다른 데는 덜 회수를 하지만 경기가 부러질까봐 그렇지만 이런 주택이나 거주에 의한 이 회수하는 데는 줄이지 않았어요. 거기보다 상대적으로. 즉 이 물가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여러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거주비에 의해서, 금융 비용에 의해서 안 내려가고 있다고 이제 그 사람들도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못 내린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수요도 죽었고 다른 게 괜찮은 상황이라면 금리를 내려서 이제 조달 비용이라도 금융 비용을 내려주는 게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내려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그 옐런이 말하는 말도 제가 볼 때는 어느 면에서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막 이것저것 짧은 영상에 많은 거를 얘기하려다 보니까 요런 거는 뭐 이해가 안 가시면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고, 결론만 엑기스만 얘기하면 미국의 부채 관점으로 봤을 때, 그리고 현재 실생활들의 사람들의 생활에 의해서 지금 돈이 없고 실제 물가가 너무 올라서 점점 수요가 줄고 있고 살아간들이 서민들이 어려워지는 것을 봤을 때도 금리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점을 봤을 때, 그리고 수요 견인이 아닌 비용 견인으로 인해서 뭐 유통비라든지 거주비라든지 은행 금리 조달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결국은 우리 서민들의 수요에 의해서 발생한 그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아니라는 관점, 이 세 관점을 제가 다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 이제는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한다고 했었을 때 가장 쉽게 생각했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제가 볼 땐 채권이고, 물론 가장 좋은 시점은 금리를 내리는 걸 확정되고 채권을 그때 사도 돼. 지금 안 사도 돼요. 지금 안 사도 되고 채권을 내리기를 시작한 결정한 다음부터 사도 되는데, 보통 선반영을 하니까 그때는 좀 늦을 수가 있어. 결국은 그러면 좀 먼저 사야 되는데, 지금 제가 5월 8일에 저도 저의 그 은행 그 만기가 됐기 때문에 이 돈을 또 은행에 묵냐 그러면 5%대도 받겠죠. 근데 지금 듀레이션 30년짜리 채권 ETF가 이자율이 4.3%에서 4.4가 돼요. 그러면 한 0.5%에서 0.6%는 못 먹는 거지만, 그 0.5%, 0.6%한 100만 원 정도 내가 이자를 다 못 먹지만, 그래도 채권을 만약에 샀을 때 잘 산다고 해서 먹으면 이거는 상세하고도 남기 때문에 이게 합리적인 선택이지 않느냐. 반대로 만약에 미국이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모르겠어, 안 잡혀, 그냥 금리 1% 올린다라고 하면 반대로 수익이 30%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어요. 이거는. 하지만 결국은 언젠가는 내릴 거지 않냐. 물론 주식은 물리면 안 내려갈 수도 있어. 안 올라갈 수도 있어. 하지만 기준금리는 언젠간 내린다. 그러면 뭐 사도 되죠. 어차피 나 지금 당장 돈 쓸 데도 없는데. 물론 마음고생은 당연히 해야 되겠고, 그렇지만 뭐 내가 매달 정기적으로 채권을 결국 사면 평단가는 맞춰질 거고, 언젠가는 기준금리가 지금 내린다면 최소한 4% 밑으로는 갈 거 아니야. 근데 지금 4.5%니까 뭐 언젠간 4.2 밑으로 내려가면 나는 뭐 손해는 안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투자할 만한 구간이다 라는 결론이 나와서 살려고 합니다. 요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저의 말들이 뭐 수치상 틀린 것도 있을 거고, 뭐 개연성이 너무 부족하네, 너 너무 시야가 좁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면 당연히 그냥 무시하면 되시고, 그냥 누군가에게는 의자 과장님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구나 라는 거를 공감을 해주시면, 채권이라는 거 나도 한번 볼까? 요거만 됐어도 저의 오늘 영상은 충분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